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띄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 30분에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첼리스트 이영은, 테너 손지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콩쿠르 너무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게다가 기악 부분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경사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이면 진짜 여러분 1년이 진짜 금방 달려가는 것 같아요. 한 해 반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순이님이 바삭하게 통닭을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치맥하시나요? 김윤경님이 JB타임즈 나온다고. 네, 저희가 라이브 전에 항상 JB타임즈를 먼저 틀고 저희가 이제 찾아갑니다. 네. 정원우님, 미라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시기, 마무리 뉴스 바사삭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30일 금요일 뉴스 바사삭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른한 점심시간을 핫한 뉴스로 채워드립니다. 평일 낮 12시 30분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에라이님이 에라이님이 비가 와서 눅눅할 건데요 하셨어요. 약간 삐딱하시네요. 임금님이, 캔디님이 시작부터 바삭한 소식이라고, 간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코너, 지금은 뉴스톱의 김준일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입니다. 이선영님이 기다리던 김준일 대표 나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겠다고 예, 하셨어요. 나중에 커피 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이죠. 대정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어제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기각이 됐더라고요. 어제 밤새 하고요. 오늘 새벽 한 12시 반? 요때쯤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그러니까 돈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금품 수수 자체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주 우려 이런 것도 간단하게 들어갔지만은, 여기 구속영장이 보통 기각되는 데는 보통은 이제 도주 우려, 증거 인멸도 있지만은 요거와 더불어서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보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를 재판부가 확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게 이제 그 2014년에 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우리은행의 이사장이었던 박영수가 좀 힘을 실어가지고 우리은행이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하고 200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혐의가 있죠. 그런 혐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은행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컨소시엄 들어가는 거는 무리다. 그러면서 PF 대출을 하겠다 대신에. 네. 그러면서 이게 50억 원을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검찰이 보기에는 5억 원, 3억 원 두 차례에 걸쳐서 8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굉장히 자신만만해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이제 기각이 됐고, 그 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 양재식 특검부 역시 또 비슷한 혐의로 이제 거제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역시 똑같이 기각된 거예요.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검찰의 부실 수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박차를 가는 척 신용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아까 김정현 님도 판검사 카르텔이 더 문제라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권 어때요? 카르텔의 최고는 판검사 카르텔이죠. 법조 카르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의 맥락을 보면은 박영수는 왜 수사를 안 해? 이런 여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1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계기는 50억 클럽에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서 여론이 안 좋아진 것. 또 하나는 50억 클럽 특검을 지금 야당이 추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랴부랴 검찰이 들어왔는데, 왜 박영수를 수사를 안 해라는 거에 의문점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중수부장 출신이야. 어떻게 수사를 해?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게다가 과거 중수부장 할 때 윤석열 검사가 같이 일을 했거든요. 2년이 보통 2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검찰이 열심히 했는데 이거 잘 안 된 거야? 아니면은 진짜 신용만 한 거 아니야? 두 가지 해석이 같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영수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게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빚어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검찰은 굉장히 자신만만해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뭐 꼭 구속을 시켜야지만 수사가 잘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은 여기 초기 단계부터 지금 법원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법정에서 입증이 될까? 이런 물음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요 논리가 되게 비슷해요. 곽상도 의원이 뭐냐면은 하나은행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컨소시엄에 네. 이탈을 하려고 하니까 곽상도 의원이 나서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붙들어 매고 그리고 50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는 거니까 좀 재청구해서 다시 발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좀 언론에 나오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문구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이게 실체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50억 클럽이라는 게 그때 녹취록에는 나온 거는 확실하고 네네. 근데 실제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고 뭐 전달이 되기 전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더 돈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너무 네네. 일찍 이게 터졌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수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네. 뭐 권순일, 김수남 등등등 해가지고 머니투데이 홍상군 회장까지 제대로 수사도 안 되니까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사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후폭풍이 좀 거센데 그중에서도 단연 이분이 좀 돋보입니다.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내장자. 일단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분의 발언에 근거도 없고 그냥 있었다. 이거 완전 사실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면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분인지 싶어서 네이버 이렇게 포탈에 좀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직업은 어쨌든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버란 얘기더라고요. 유튜버. 근데 예. 이분의 이력은 뭐 예전에 원조 일타 강사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1961년생인데 그 90년대 후반부터 한 2000년대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고시 영어. 옛날에는 고시 영어를 따로 보다가 이게 뭐 토익으로 바뀌었나 그랬을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고시 영어의 1타 강사로 유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CORE, 네. 코어 시리즈, 코어 토플 뭐 이런 거를 뭐 계속 발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법률 저널이라는 뭐 언론사의 대표를 하다가 칼럼도 쓰다가 그리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버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썸네일 막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분은 프로구나. 야 전업이구나 제대로구나. 정말 극단적이더라고요. 찐 그 구구 유튜버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되는구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당이 그랬어요. 보수 유튜브 좀 보지 말라고 했더니 아예 보수 유튜버를 임명을 하는구나.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잠깐 이미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유튜버로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하시던 분이네요 하면서 이 방향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교육하실 것 같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다룬 내용에 썸네일까지 싹 다 올려놨는데 보면 썸네일 내용이 뭐 청송교도소 401호가 준비 완료돼 있다. 이런 식의 이런 썸네일이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가 좀 화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보면. 자 이제 제가 보수 유튜버의 썸네일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글씨가 커요. 아 그렇죠. 왜 크냐면은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이 노안이 많으니까. 오신 분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글씨가 일단 커야 되고 사진은 복잡하게 안 씁니다. 검은색 배경에 큰 거 하나. 이준석이면 이준석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대부분의 보수가 좀 유튜버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네요.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갔다. 여기는 그냥 약간 업체가 이제 이렇게 썸네일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구독자도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54만 명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보통 적은 건 아니고 50만 명 정도 되면은 월 몇 천씩 법니다. 억까지는 안 된다고 듣고요. 억이 되려면 이제 약간 7, 80만 명 넘어야 되고 네. 굉장히 많이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근에도 반국가 단체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 막 이렇게 본인이 이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어지럽히다.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가짜 뉴스 이런 분을 임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분 뭐 왜 내정된 거냐.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교육과 소통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시 영어 이거를 이제 강사 오랫동안 출신, 강사 네. 출신인 거고 소통에 그래서 유튜브 하면은 소통의 능력이 뛰어난 김수현 거구나. 대표도 소통은 뛰어난데. 제가 유튜브는 진짜 지상파 유튜브만 빼놓고 아무데도 안 나갑니다. 오. 저는 KBS, 뭐 CBS, MBC 이런데 유튜브만 나. 왜냐하면은 유튜브에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센 얘기, 더 자극적인 그렇죠. 얘기를 요구를 네네. 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점잖은 곳만. 손을 탈 수 있는 곳. 예,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돈 벌려고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이분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용호 성신여대 교수도 사실 발언 네.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 예. 이 김채한 내정자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발언이 좀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이상한 효과가 좀 있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사실 북핵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파괴돼야 된다. 이게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사실 문제가 통일부 장차관이 그리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예요. 이런 경우 진짜 좀 없지 않았나요? 예전에 1998년에 그런 98년에.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관하고 차관은 약간 보완제라서 장관이 외부에서 이제 정무직으로 오면은 차관은 내부에서 승진을 그렇죠. 하고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약간씩 그래야지 이제 업무가 서로 원활하게 특히 돌아가는데 통일부는 업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런 발전 계승할 건지 차별점은 어떻게 미묘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다 바꿨다는 거는 손을 보겠다라는 거고 이 김용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분도 유튜브를 했어요. 네. 이분도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 정도 됩니다. 꽤 많았어요. 그러네요. 네네. 뭐 본인의 소신이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입각을 하려면 일단 유튜브를 한 20만 명은 모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실버 의문들이 버튼은 받고 출발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야, 이거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오늘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통일부 노조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 이제 공개적으로 반기든 게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의 단초를 제시한 게 아니냐 예, 예. 이런 여권의 핵심 인사들 발로 이게 좀 얘기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에 탈북 어민을 북송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16명인가를 살해한 네,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남한에 왔는데 그때 우리 정보 당국에서 이제 감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살인자들 쫓고 있다. 이거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문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얘들이 이런 애들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붙잡아가지고 얘들한테 실토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에 16명을 죽인 애들을 풀어두면은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첫 번째. 북한에서는 야 얘네 우리 범죄자니까 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례적으로 북송을 했는데 네. 이거를 현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북송했냐라고 해서 지금 처벌을 이제 하겠다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그 통일부에 있는 국가 공무원 노조 여기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라고 이제 그때 막 안 가려고 하는 거 이렇게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때 딱 이거를 보면서 현 정권에서 야, 손봐야 되겠다. 얘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어느 정권 기조에 맞추는 거야? 약간 이런 기류가 있었다라는 게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이번 계약 자체가 국정기조가 메인 핵심이니까. 그렇죠. 예, 국정기조에 안 맞는 사람들은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교체해라 바꿔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차관은 이렇게 다 바꿨다라고 특히 외부 인사로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통일부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이게 이름은 통일부지만 앞으로 북한 인권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이제 재정립되는 거 아니냐, 대결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특히 장관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실상 형해화됐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대장동 수사 기록에 수차례 등장했다. 이런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홍일 이분도 약간 박영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 검사랑 상당히 이제 인연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논란이 예전에 됐었던 게 2011년 당시에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했을 때 이게 대장동 PF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 윤석열의 뭐 잘못이네, 뭐 이재명의 잘못이네 예전에 대선 때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가. 그리고 그 밑에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검사였던 거죠. 그래서 대장동에서 이때 이제 수사를 받았던 이 PF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조우영이라고 있는데 이 조우영의 변호인이 박영수였고. 근데 김만배가 내가 이거 소개시켜줬다라고 한 거고, 야, 김홍일 만나서 뭐 하면은 다 해결될 거야.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 그럼 다 해결될 거야. 뭐 이런 막 그 진술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김홍일이란 이름이 이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홍일 뭐 어때 저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김홍일 검사장한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뭐 부탁했다 뭐 등등등등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게 남욱 변호사 진술이었죠? 예, 그렇죠. 남욱의 진술이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2년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치 공작 지난 대선에서 이제 요 캠프에서 네. 뭐 정치 공작 관련해서 뭐 담당 네거티브 뭐, 담당이었다. 네거티브 맞아. 담당을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보훈 인사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로서 책임론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김홍일 검사를 전 검사를 앉혀가지고 이거를 좀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어쨌든 또 검사야 뭐 이것도 있고 뭐만 인사만 하면은 다 검사만 안 치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번 인사에 있어서도 이 권익위원장 인사도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이번 개각놓고 차관 인사 사실 핵심이라는 얘기, 뭐 국정 기조 얘기 막 나왔는데 이분들도 총선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일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나오려면은 사실은 진짜 마지노선은 한 2월이고요. 네. 근데 보통은 한 12월 정도에는 거취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비서관이 5명이 지금 여기 내려갔죠. 차관으로 네. 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12월에 나온다. 그럼 몇 개월 근무하죠? 지금 6월 근무해요. 6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하면 사실은, 7, 8, 9, 10, 11, 12니까 6개월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도 사실은 뭐 뭘 파악하고 하기도 시간이 빠듯한데 총선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홍밭에 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시당초 이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라서 출마 예정자로 상당히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5명을 다 이렇게 꽂아 넣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력관리용, 총선 경력관리용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비판을 네. 받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170석 우리 목표로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뭐 이런 얘기에서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총력을 다한다 뭐 이런 인상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예. 오늘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어떤 핵심 쟁점이 어떤 게 있죠? 오늘 일단 안건 처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청이 노동자가 원청한테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네네. 이런 거를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뭐 쟁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배소가 너무 지나치니까 제한을 한다. 이거는 뭐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건데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부의를 하는 거예요. 부의 여부만 표결을 하는 거고 오늘 상정은 하지는 않는다라고 상정까지는 합니다. 안 간다고. 상정까지는 안 간다라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사실상 정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여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할 것이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거와 관련해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난하게 될 건데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진애 에디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죠. 한 달간의 여론조사 추이 들어보는 코너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이름은 슬기로운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부사장, 네, MBC 장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원 부사장님은 저랑 예전에 재보궐총선 때 네. 재보궐선거 때 뵀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잘 못했는지 그 다음에 안 불러주셔서 장슬기 기자가 그때 전담을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그러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뛰어난 분이 하셨네요. 일자리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부사장님 그때도 잠깐 여쭤봤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 업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신다고. 화사까지는 아니고 현역으로 지금 오랫동안 가장 있는 편이고요. 제 선배들도 물론 당연히 아, 있고 네네. 근데 현역으로 한 지금도 몇 년째 지금 28년째. 아, 28년째요. 예. 리스펙입니다. 아닙니다. 예. 장세기 기자는 여론조사 종합해서 분석해주는 이제 MBC의 여론M 운영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폴 MBC라고 저희 대선 방송, 총선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여론조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이제 한 번에 보여드리는 네,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여론조사 대부분이 그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베이지안 분석이라는 방식으로 2017년부터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프리데스크에서 송 선배 여러 번 뵀는데 여기서 그렇죠. 또 뵙네요. 그때는 여론 요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정에서 지금 약간 강등된 느낌이어서 좀 속상하네요. 아닙니다. 슬기 지금 시문정님이 여론조사하면 장슬기 기자님 하셨고 감사합니다. 민들레올 씨님이 슬기 장슬기 슬기로운 여론조사 하고 계시고 정현우님이 여론M 가끔씩 가서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미라클님도 너무 반갑다고 여론조사로 함께 계시는 모습 뵙는 거 오늘 무척 귀하다고 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볼 텐데 네. 요즘 보니까 이슈 중에 하나가 제3당 창당, 제3지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석을 보고 발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실제 지지율 흐름에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금 다 마카마카 경쟁을 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선을 넘지 못하고 둘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제3지대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한번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당연히 국민의힘이고 파란 선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계속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쭉 가고 있는 모양을 보고 계시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높게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근데 아마 이 보시면서 정치나 아니면 정당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내가 본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낮게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AR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전화 면접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차이가 굉장히 거의 10%까지 차이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RS 조사, 이 지금 분석 그래프는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를 섞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근데 10%면 상당히 맞아요. 높은 건데 이게 전화 면접과 ARS 조사 차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뭐 조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조사 방법이 아무래도 기계음으로 하는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응답률이 한 5에서 10%, 그다음에 전화조사원이 직접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그 일반적인 전화조사는 전체 국민이 좀 표집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문으로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이 좀 더 표집이 좀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약간 화나신 분들이 많이 표집되는 것 같아요. 화나신 분들. 네, 그러니까 ARS를 전화를 받아서 굳이 그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은 나 지금 뭐라도 의사표현을 해야겠어. 여론조사 네. 전화가 나한테 왔네. 네. 나는 의사표현을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보이는 분들이 좀 많이 표집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현 정부에 대한 약간 좀 예. 부정적 일종의 시각. 분노의 표출이 좀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좀 무당층 한번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프 다시 보시면 지금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저 회색 선이 이제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제 무당층, 보통 얘기하는 무당층, 난 이쪽도 저쪽도 싫어요 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20% 정도 저희는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회색 선이죠? 네.
회색 선이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무당층이 높아졌던 경우가 사실 많이 없는데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사실 저기 20% 정도 나오는 거는 ARS 조사를 하면 무당층이 5%밖에 안 잡힐 때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MBS나 갤럽 같은 데서는 요새 30%까지 나오거든요. 무당층이. 그러니까 네. 3대 3대 3이에요.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당 3, 그다음에 무당층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높죠. 많이 높아요. 30%가 없다고 하고 30%는 민주당 지지하고 30%는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무당을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선거철이나 촛불공명 같이 약간 정치에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럴 때가 아니라면은 무당층이 30%까지 느는 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네. 엄청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정치 이슈가 없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왜 30%까지 왔을까? 근데 어쨌든 30%를 크게 넘은 적은 없어서 저는 거의 맥스라고는 지금 보여져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고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 3당 흐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직전에 30%가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21대 총선 끝나고 2020년에 그때 무당층이 30%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무당층은 지금 생각하는 뭐 20, 30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굉장한 정치에 관심 고관여층인 6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가 조금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60대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무당층 나 지금 양쪽 다 별로예요라고 얘기하는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제 3당의 공약점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30%라는 수치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3명이 모였어.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은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군지 이게 특정 지역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연령인지 요즘 더 많이 잡히는 게 뭐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무당파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보통 첫 번째는 뭐 진보나 보수 아니면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거를 좀 철회했거나 유보적인 그런 분들. 네. 또 하나는 대체로는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했었고 투표할 때마다 투표를 좀 달리하는 저희가 보통 이걸 스윙보터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아마 표심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에 관심이 없고 원래 투표도 안 하고 이런 계층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여야 갈등이 이제 심각하고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커지기 때문에 좀 그만큼 더 무당파층이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20, 30대에서 이런 성향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20, 30대는 그 이전에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 정당 지지도 잠깐 그래프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할까요?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최근 20주와 요거는 2014년 2014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14년, 15년 그리고 이제 그 2015 이거를 이제 본 이유는 이게 그 20대 총선이 2016년 4월에 있었고 그 이제 10개월 전입니다. 네. 2015년 6월 그 넷째 주에 한국 갤럽 조사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한 이유는 지금 시점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추이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김한길 그다음에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끝나고 문재인 대표 그 시절로 이제 넘어가서 갈등이 이제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소환이 됩니다만은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있으면서 그 갈등이 당내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양쪽 다 뭐 여야 간의 갈등, 당내 갈등이 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친명 비명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뭐 친윤 비윤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당파층이 31% 뭐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지
아니면 제3의 정당이 정말 힘을 발휘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고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요때 그런 게 좀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프 이제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댓글로도 정치는 싫다. 삐까번정님이 나는 더 이상 댓글 안 남길랜다. 막 이런 얘기 막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갤럽에서 부정기적으로 각 정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호감도, 해요. 너 네, 얼마나 뭐 호감이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희 그래프 한 번만 올려주시면 네. 이제 민주당이 30%가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33%가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지지율 흐름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 호감도가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한 건 이제 4.7 재보선 이후 정도부터거든요. 그때 워낙 실망하신 분들이 많고 그 뒤로 약간 회복할 만한 어떻게 보면 건덕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 보시면 지금 2년 전, 3년, 5년 전만 해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 민주당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양당 모두 약간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 올라가긴 했지만 30% 정도면은 상당히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호감이 안 가는 정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지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당 모두 지지율을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쵸. 싫어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다시 빼주시면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안 나오는데 호남에서는 호감도가 3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면 호남 기반 정당인데도 37이 나왔는데 처음 조사했던 18년에 비해서 절반이 넘게 떨어진 거예요. 절반 넘게 떨어진 거. 그러니까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또 특히 20대 같은 경우 요새 이제 가장 핫한 20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0%만 좋아한다고 응답했어요. 호감이 호감이 간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100에서 빼면 비호감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0% 20대 같은 경우는 80%가 양당 다 싫습니다. 다 뭐 정치 싫어요. 막 이렇게 보는 거 보니 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 혐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비호감도가 높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외에는 좀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호감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대체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전에도 사실 결과를 보면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유독 그게 심해지는 이유가 여야 간 갈등이 정치권에서도 있지만 일반 유권자 집단에서도 유권자분들이 서로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갈등이나 갈등이 좀 예, 있다. 네.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더 강화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는 19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보통 호감이 가냐 안 가냐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별 의견이 없으면 호감이 간다 쪽으로 좀 더 쏠려요. 근데 이제 의견이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2% 3%대인데 호감도는 19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이 거의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뉴트럴하다고 보통 중립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싫다, 좋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양극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예 투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실 총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낮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또 투표율이 높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투표율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투표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번 좀 낮을 거야 그랬는데 더 높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분노의 표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본인이 이 투표로서 뭔가를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안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호감도만 가지고 투표율이 높낮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총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10개월 전에 정당 지지율 이게 좀 총선의 과거 사례를 보면 좀 28년을 계셨으니까 예. 화석은 아니고 뭐 레전드 입장에서 보기에 어떠신가요? 이게? 레전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10개월 전에 지지율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비슷한 상황이 2015년 6월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 그 갤럽 조사를 보면 그 새누리당이 40%, 그다음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제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기 전에 네. 그 정당 지지율이 25%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당명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고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뭐 30석 이상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었는데 네, 맞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굉장히 기간도 많이 남았을 뿐더러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니까요, 사실. 그럼요. 네.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후반대에 안착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파란색이 이제 긍정평가, 빨간색이 부정평가고 저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곳이 6월 이후거든요. 근데 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달 초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이달 그렇죠. 초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있었고 뭐 지난주에 이번주에 뭐 킬러 문항으로 엄청 또 수능 시끄러웠고 문제 있었고. 그때 이번 주에 인사 이슈도 있었고 또 어제 그저께 발언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막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힘도 작용을 하는데 이제 외교 이슈들도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땡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후반대, 이제 35에서 40%대에 약간 이제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 느낌인데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거의 매주?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윤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는 더 높아질지 뭐 더 낮아질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령별로는 좀 어때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이게 약간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연령별로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저 60대 그래프가 붙으면 20%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게 맨 아래 이게 마지막에 있는 60대 그래프가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붙으면 이제 긍정 평가가 내려오고 부정 평가가 올라가면 이제 20%대로 내려오는 거고 지지율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40%에 가까워지신다고 보면 되는데 붙었을 때가 언제예요? 붙었을 때 이제 저기 한참 가깝게 붙었을 때가 그 정순신 임명 논란이 있었을 때예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논란이 있었을 때고 그 뒤로 이제 미국 방문하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빨간선 파란선이 멀어지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60대 그래프를 더 자세히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35%가 60대 이상입니다. 네. 표가 많네요. 표가 많으시네요. 고령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 다른 연령대를 보시면 사실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갈 때가 크게 없어요. 60대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뭔가 여기서 계속 변화가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도 조금씩 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프 좀 보면서 이게 그러면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강도로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을 콘크리트인지 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부식이 되는 콘크리트인지 네. 아니면 시공이 처음부터 잘 돼서 아주 강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대 뭐 그 개인적인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굉장히 낮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 정치인 중에 가장 개인적인 지지층이 그냥 폭넓게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뭐 탄핵 이전부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거를 뭐 어느 정도 계속 이게 강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방향이나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뭐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 그리고 각종 이슈나 뭐 사건 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뭐 50%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주 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사실 최근에 반국가 세력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 이면으로 이제 뭐 보수층 결집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솔직히 확장성은 떨어지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론조사에.
제가 일단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뭐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중도층을 포용해서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그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다음에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예. 좀 힘들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여론조사나 특히 총선 결과를 보면 저는 명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표심이라는 거는 저희 예상하고 달리 다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가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신 거죠?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뭐 여론조사가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네. 다음 주에 이제 MBS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MBS 조사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낼 거예요. 네네.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한 대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낼 때 뭐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여론조사는 다 모둠이긴 하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흥미롭다.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이러셨어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뉴스 바사삭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give in to all your ways. No, I won't talk too much,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있었다. 트로옹 씨는 오랫동안 뉴스를 보고 TV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작은 약속이군요. 그렇죠? 그 눈은 크고 무심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는 빨리 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젊은이들과 개척자들, 수백만의 고난과 그와 같은 사심없는 헌신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호틴만은 방금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이 손바닥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아직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인을 놀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3. 더 이상 일은 시간이 아니니 일찍 쉬어야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불효아들은 그 내용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오래된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되어서야 그녀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호수, 고요함이었습니다. 평생 나우 현명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애인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인터넷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우는 처음으로 당신이 뼛속까지 차가워진 채 텅 빈 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 해에는 수많은 탄생과 이별, 죽음의 장면이 있었고 인류의 꿈이 있었고 아직 서로 포옹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차례차례로 다가오는 전투가 있었고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있었다. 먼지가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히히, 누군가 전화해서 이사하고 차 문을 닫았어요. 지난 몇 년간 나는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고개를 돌릴 때에만 질서가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는 군중 속을 지나 물살을 거슬러 나를 향해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25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길만 걷는데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만 상기시킬 수 있다.